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108페이지죠. 1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해가지고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말이 나오죠. 왜 감청이란 말은 오히려 이제 도청이란 말을 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통신을 송수신한다. 쉽게 말하면 전화를 통하고 있는 그 동시에 그 내용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감청 또는 도청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결국은 법적 성질이 뭐로 봅니까? 강제 수사로 봅니다. 어차피 비밀로 감청하고 도청한다는 말은 어차피 그 대상자로부터 뭐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3에서 통신제한조치 요건과 절차에 가지고 첫 번째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입니다.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뭔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B번 해가지고 대상 범죄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청구권자가 나옵니다. 일단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청구하려면 검사에게 먼저 청구하고 법원에 검사가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검사가 누구한테 하느냐? 법원에게 청구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해가지고 허가권자 해가지고 A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허가권자가 되고요. 물론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군사법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허가기간인데 아무리 길어도 2개월, 2달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연장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연장 기간도 몇 개를 넘지 못하냐면 2달을 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원칙 얘기죠. 원칙.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감청 등의 통신 제한 조치를 하려면 의심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소집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청구해서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2호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연장은 가능하지만 연장도 몇 개월을 넘지 못하죠. 2달을 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적 통신 제한 조치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국가 안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는지 아시겠죠? 그죠? 일단 요건은 국가 안보죠. 그죠? 국가 안보,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대상 범죄는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청구권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사나 또는 경찰관 같은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청구하게 되고요. 허가권자는 만약에 이러한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이 내국인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존재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외국인인가요? 일단 참 묘하죠, 그죠? 그래서 뭐 묘한데 일단 우리가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뭐는 아니에요? 외국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에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지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은 뭘 말하는 거죠? 북한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북한에 있는 사람을 감청하고자 할 때, 뭐 또는 아니면 북한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간첩하는 활동하는 것을 감청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다면 그때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에 그죠? 감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청의 대상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이거나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북한 사람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번 허가기간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사를 위해서 검사가 하는 것은 2개월을 넘지 못하는데 이거는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이것도 물론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는 몇 개월을 넘지 못하겠습니까? 4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긴급감청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긴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감청하려면 뭐죠? 일반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나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감청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때는 그걸 우리가 뭐죠? 긴급감청이라고 하고요. A번 요건 해가지고 A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해요? 긴급한 경우죠. 그죠? 승인을 받을 만한 여력이 없는 긴급한 경우인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B번 해가지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또 특별히 뭐죠? 다른 요건이 필요한데 하단에 보시면 소속장관, 다시 말하면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소속장관을 승인을 얻어서 긴급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B번인데요. 이것도 좀 기억하실 건데. 자, 그러면 급해가지고 법원이나 또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뭘 했어요? 감청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게 만약에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면 미리 사전에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긴급통신 제한을 한 후에는 사후 조치가 필요한데 A번 해가지고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급하니까 감청을 하고요. 그리고 몇 시간 이내에요?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러한 감청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긴급 간청을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하려고 할 때는 뭐냐면 감청을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긴급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36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뭘 받으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찰관,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긴급감청을 실시하고 나서 먼저 바로 누구한테요? 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검사로부터 승인 받고 나서도 36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 해가지고 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등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긴급 감청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후에 36시간 이내에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냐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그 행위를 뭐 해야 되겠죠?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 이제 4번. 통신 제한 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예요. 일단 1번 통지권자 해가지고 검사, 사법경찰관 쭉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좀 전제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진짜 감청을 했더니 이놈이 범죄자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에 따라서 뭐 하면 되죠? 공소를 제기하고 뭐 하면 돼요? 처벌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굳이 이 사람에게 감청했다는 사실을 통신 제한 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감청을 하긴 했는데 헛다리 짚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러는 바람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또는 공소 제기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며칠 이내에 알려주냐면 30일 이내에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편물을 검열했다면 누구한테요? 그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해 둬야 되고요. 만약에 통신을 감청했다면 그 통신을 가입자에게 30일 이내에 뭐 해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도 뭘 해야 됩니까?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특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좀 다르죠. 이분들은 뭐 공소를 제기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신 제한 조치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의 안위에 관련돼서 뭐 긴급 감청이나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감청을 했는데 한 번 했다 그래서 모든 범죄 사실이 다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할 때마다 30일 이내에 무조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범죄자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띠 2번 해가지고 통지 유예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뭐 할 수 있죠?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뭘 받아야 되죠?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통신사실의 확인이죠. 뭐 이게 오히려 더 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언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뭐 검사가 뭐 통신회사로부터 뭐 통화 목록을 넘겨받아서 뭐 그죠? 다시 말하면 통화 목록 등을 넘겨받는 것을 뭐 하냐면 통신사실의 확인이죠. 두 번째를 보시면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통신사실 등을 요청하려면 네 번째 줄이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검사가 직접 통신회사에 전해가지고 통신자를 넘겨주쇼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디에 허가를 얻었어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얻어야지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확인했는데
범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6번입니다. 자,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청하거나 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면 물론 그것은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6. 불법한 검열이나 감청에 대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죠.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진 촬영 가능한가? 그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파파라치나 이런 사적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뭐죠?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문제는 수사기관이 사적 공간이나 공개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설 다수의 입장은 이것도 뭐죠? 강제 수사로 봅니다. 따라서 사적 공간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방에 몰래 들어 가지고 뭐 망원 카메라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공개 장소에서 찍는다거나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참 보면 의외로 영장이 많이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야, 참 이거 뭐 법적 제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차피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목적은 경찰관, 검사, 수사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경찰이나 검사 또는 이런 수사기관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약간 너무 심하지 않은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긴 해요. 그죠? 아무튼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때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을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판례입니다. 문제가 있죠. 뭐가 있냐면 뭐죠? 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그죠? 과거에 많이 문제가 됐죠. 예를 들어가지고 신호위반이 아니 속도위반 그죠? 속도위반인데 딱 찍겠단 말이죠. 찍혔는데 그게 너무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집으로 날아가면 와이프가 딱 뜯어보니까 옆에 뭐죠? 미모의 아가씨가 앉아 있으면 뭐 바람 피는 게 적발돼가지고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받아보니까 그 옆좌석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무슨 검은색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결국 뭐예요? 사진 촬영이거든요. 저희 허락을 안 받았죠. 이것이 영장이 필요하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 속도 위반 촬영을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굳이 영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영장 없이 무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속도 위반을 한 사람을 단속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고 너무나 당연한 판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임의 제출물 등에 앞섭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증거물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받았어요. 근데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받았어요. 이게 동의받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 동의를 얻어서 제출받은 것을 압수하는 거, 이것도 임의수사냐, 이 문제인 거죠. 자, 동의한 사람은 어디까지만 동의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수사기관에 어떻게 제출하겠다는 것만 동의한 것이지 국가기관이 저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로 보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항 임의수사의 방법입니다. 자, 임의수사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1. 피의자의 신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정신에게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보내고 소환 통보를 했더니 그 상대방이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것도 임의수사예요. 다시 말하면 소환 통보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할 의무는 없는 거죠? 응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강제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그쪽에서 좋다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임의로 출석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신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피의자의 신문인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맨 밑에 보시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신문할 때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나 진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강제 수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임의 수사가 되는 거죠. 내용에 보시면 이제 2번 피의자 신문의 방법 절차가 나오는데 첫째, 출석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로 하든 문서라든 상관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화로 출석 요구할 수 있고요. 구두 말로 출석 요구할 수 있고요. 인편 사람을 보내서 뭐죠?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출석 요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겠죠. 그래서 검찰청으로 와라. 뭐 검찰청 메토실로 와라. 이런 게 뭐죠? 일반적이지만 가끔 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좀 높은 분들, 그죠? 뭐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분들. 그래가지고 가끔 안가에서 뭐죠? 신문했다.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제3의 장소도 신문 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자, 임의 수사예요.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뭐에도 상관이 없어요? 거부에도 상관이 없고요. 또 신문 도중에 나 집에 가겠다. 뭐예요? 퇴거할 수도 있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오후 한 10시쯤에 이제 출석해가지고 밤새가지고 새벽 한 3, 4시쯤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오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꼭 응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한 11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냐고 나 집에 가겠다고 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자, 출석 요구를 하고 2번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44조의 3 해가지고 진술 거부권 등 고지해서 자세히 뭐죠? 규정되어 있어요. 하단에 나와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명문에 규정이 없었는데 우리 형사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A, B, C, D, E가 나오죠. A, 주의할 점입니다.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비권이라 그러나요? 그죠? 가가지고 자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그때부터 말 안 해. 아무것도 말 안 해. 이렇게 일체를 다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영찬입니다. 몇 살입니다. 잘 얘기하다가 사람 죽인 거 맞습니까? 말 안 해. 이렇게 개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B번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떳떳하게 진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죠? 도덕적인 잣대인 거죠. 그게 정의로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진술 거부권이 정당하게 보장되는 것이니까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고요. 따라서 10번 진술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냥 진술을 거부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정의로운 분이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쪼잔하게 못 산다 해가지고 증언했다면 그것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D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뭐가 돼야 돼요? 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출석 요구라고요. 당신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사항을 고지해 주고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또 뭐 해야 돼요? 고지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또 뒤에서 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죠? 알려줘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걸 이제 조서에다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기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지막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고지는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해져야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신문하기 전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말로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인쇄등을 보면서 자 여기 읽어보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일일이 매번 진문할 때마다 고지할 것은 아니고 시작할 때 한 번만 고지하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조서는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판례는 타이틀만 보면 되겠죠? 보실까요?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표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진술의 증거 능력의 유무에서 적극이란 말은 증거 능력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인정된다는 거죠. 자,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되어 있죠? 일단 보시면 진술 거부권이 뭐죠?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고지하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정신문입니다. 자, 인정신문은 뭐냐면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물어보는 걸 우리가 뭐죠?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 안영찬을 불렀어요. 근데 그냥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뭐죠?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안영찬이 아니라 안계찬이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이나 연령, 주거와 직업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인정신문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말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죠. 그다음 4번 신문사항 및 신문 방법에 돼가지고 일단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고요. 또 범죄 사실 관련 있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불리한 것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대질 신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하고 피의자, 범죄자하고 당하신 분 이렇게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해가지고 1번 피의자 신문의 주체가 나오는데 누가 주체입니까? 수사기관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의 주체인데 주의하실 것은 이제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을 할 권한이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물리상 200조 1항에 보시면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은 그러면 신문을 못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데 형사라고 나오시는 분들, 말단 형사 같은 분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사법경찰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뭐예요? 신문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문맥상으로는 누구만 포함하는 것 같아요? 사법경찰관만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경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좌측 밑에 두 번째를 보시면 판례도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 제6조 경찰공무법 제3조에 의하여 서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에 조설할 수는 없다라고 뭐죠? 판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만이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구 돼요? 사법경찰리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보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이제 변호인의 참여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박스 밑에 보시면 3번,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권에서 1번, 변호인 참여권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1번 해가지고, 변호사는, 이러한 피의자 신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법조문에 나왔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밑에 2번.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한 변호를 1인을 먼저 지정하고요.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검사, 사법경찰관 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조율해가지고 그냥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정해져가지고 2명 이상이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죠? 피의자가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의자가 의사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뭐하게 돼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의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변호인이 무조건 답변을 지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답변하는 거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진 후에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 있고요. 다만 예외적이라도 신문 중이라도 넘겨보시면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뭐는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검사 또는 사법결정원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참여하더라도 진술은 누가 하는 거죠? 피의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가 진술이 끝난 후에 변호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인 것인데, 사후 얘기죠. 다만 신문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중간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래라 승인을 해줬다면 변호사가 대신 답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해가지고 제4항에 따른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에게 그 조서에 기명 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고 서명하면 되는데, 이제는 누구도 변호인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검사 또는 사법결찰관은 변호의 신문 참여 그 제한하는 가능성도 신문조서에 뭐죠? 기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이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느냐? 무제한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것이 대단히 뭐죠? 피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를 봐야 되는데 밑을 보시면 대법원은 저쪽에 신문의 방해를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수사 기밀을 누설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이게 뭐예요? 정당한 사유고요. 이 경우에 참여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요.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불복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만약에 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제한했어요. 그러면 변호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를 줘보시면 중항고를 통해 뭐 할 수 있습니까? 다툴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부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부터는 쉬었다가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